오늘은 또 어떤 공시가 기업의 주가를 움직이고 있을까요? 전자공시생 장우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또 도전 369에서 나왔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더라고요. 많은 네.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을 텐데 루닛에 대한 한번 공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입니까? 루닛이 방금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볼파라라는 회사를 인수하기로 발표했어요. 이 회사를 2,525억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는데 뭐 루닛이 자본이 크지 않은 회사다 보니까 자기 자본의 한 360%,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보면은 이 회사는 뉴질랜드 회사예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웰링턴에 본사를 두고 있고, 근데 실제 사업은 미국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사업을 하냐면 유방암 진단 관련된 기술에서 특화된 회사예요. 그래서 유방암 진단 관련된 AI 관련된 이제 AI 유방 촬영술 시장 점유율이 미국에서 42%로 이제 좀 높은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볼파라를 왜 인수했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일 텐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거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볼파라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미국에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볼파라가 1억 장 정도의 서양인의 유방 촬영 영상 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요. 레퍼런스가 많네요. 네, 레퍼런스가 많은데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장당 우리가 촬영하는데 보통 3, 4천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1억 장이면 최소한 3, 4천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또 매년 추가적으로 2천만 장당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이 회사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루닛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볼파라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루닛이 앞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추가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요 세 가지가 이제 인수의 키라고 좀 보여집니다. 현재 보면은 이제 아까 점유율이 42%라고 말씀드렸는데 볼파라가 이제 전체 매출에서 미국 매출이 한 9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미국 매출이 커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회사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 유방 촬영술 검진 기간이 한 2천여 곳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데, 근데 아직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매출액은 작년에 한 210억, 올해는 300억이 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 손실이 한 80억 정도 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손실이 나고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장기적인 성장에서의 가치를 보고서 이제 샀다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자금이에요. 이 회사가 아까도 자본이 작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시가총액은 크지만 지금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시가총액이 큰 거지,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거나 아니면 자본이 충분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올해 8월에 주주배당 유상증자를 한번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천억을 조달했거든요. 그때 이제 발행가액이 당시 발행가액은 10만 7,800원인데 100%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한 5만 4천 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 당시 이제 유상증자 자금은 운영 자금이 한 1,100억 정도, 그리고 타 법인 취득이 900억인데 이 자금은 또 별도의 M&A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자금을 쓰지는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회사가 자금을 추가로 조달을 해야 된다. 현재 자금이 얼마만큼 있냐? 한 400억 정도 있어요. 근데 이 자금도 결국 운영 자금으로 들어가야 될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가로 하기는 좀 부담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아닐 거고, 차입도 아마 이 회사가 이제 담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차입도 제한적일 거예요. 그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게 3자 배당 유상증자 또는 CBBW를 찍는 건데, 아마 투자자가 3자 배당 유상증자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미 이제 회사의 가치를 이제 미래 가치까지 다 땡겨서 반영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CBBW의 가능성이 높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이고요. 결국은 어떤 파트너가 이 자금에 들어올 것인가, 그리고 이 자금이 들어오는 것의 조건이 어떨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오늘 장은 기대감 쪽으로만 일단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4% 넘게 상승을 하고 있긴 합니다. 뭐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모멘텀이라던가 특히나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일단 키워드 자체가 좀 매력적으로 들리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자금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뉴스들 팔로우하면서 관련된 기업 대응하는 방법이 또 필요해 볼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도 사실 관심이 또 뜨거운 기업이에요. 저는 그렇죠. 또 일부러 날짜를 맞추신 줄 알았어요. 그렇진 않죠. 네, 바로 한국앤컴퍼니고요. 이미 시간 외에서 크게 시세를 냈다가 오늘 장도 정말 강합니다. 보니까 지난주 이 시간에 관련된 공시를 이미 저희가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똑같이 다뤘었죠. 그 당시 이제 한국앤컴퍼니가 추가적으로 아마
분쟁의 소지가 더 있기 때문에 오를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들었었고 실제로 이제 조양래 회장이 지분을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하는 공시가 나왔어요. 근데 당시 판단은 어떻냐면 조양래 회장이 내가 공격적으로 사겠다라고 말했을 때 이미 이제 한국인 컴퍼니 시세가 거의 끝났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조현범 회장이 42%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조양래 회장이 2.7%를 순식간에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최대 주주가 45% 가까이 있고 우호주 지분까지 합하면 47%를 넘어간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3%만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면 이제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25%가 급락을 했는데 여기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제 MBK가 2만 원에서 공개 매수가들 2만 4천 원을 올렸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MBK가 지분을 인수하는데 다 인수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이게 물론 이제 최대 물량을 누가 신청을 하더라도 다 받아주는데 최소 물량 1,930만 주 정도를 만약에 넘지 못하면 인수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개 매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감하게 이 한국인 컴퍼니 주식을 사서 내가 최소한으로 그래도 2만 4천 원 수익을 낼 수 있어라고 하는 자신감이 붙어야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MBK 쪽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물론 이제 자기는 손해 보면 안 되니까 하는 건 당연히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 공개 매수 전략은 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조현범 회장 측이 승리할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오늘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그래도 매도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 끝난 싸움인 줄 알았는데 약간의 그 불씨로 인해서 오늘장 그렇죠. 크게 다시 한번 시세를 내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 전략이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맞는 전략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업데이트된 공시 점검하면서 한국엔 컴퍼니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 기업도 체크해볼게요. DYPNF입니다. 어떤 기업이고 주목할 공시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오늘 탑픽 종목인데요. DYPNF가 익숙한 종목은 아니실 거예요. 네. 이 회사가 이제 분체 이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데요? 분체, 이송? 분말. 네, 분말. 분말을 그러니까 이송해주는 그 장비를 만들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지니어링 업체예요. 그러니까 큰 설비입니다. 큰 설비. 뭐 예를 들면은 뭐 철광석 같은 거 운반하는 그런 길을 네. 해주는 회사라고 보면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전방 산업이 석유화학 쪽이고요. 네. 석유화학 쪽에서 이 물질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까? 아니면 그 차를 만드는 기업입니까? 차가 아니에요. 이게 통로? 그 이송시켜주는 파이프라인 같은 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체 설비를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송시키기 위한 당연한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고요. 네. 이게 분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잘못하면은 큰 불이 날 수 있어요. 분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먼지가 많은 곳에 불씨가 나면 터져버리니까 그런 폭발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더더군다나 석유화학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레퍼런스가 쌓여야지만 점점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DYPNF가 글로벌리 분체 이송 시스템에서 3위 업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기술력은 있다고 이제 판단될 수 있는 업체인데요. 근데 이슈가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전방 업체들의 투자가 감소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DYPNF도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었고 보시면 2020년 매출액이 2,100억 정도 됐었는데 21년에 990억, 그다음에 2022년에 1,130억 정도를 기록해서 매출이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이 수주 잔고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매출 자체가 사업 자체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안 나오면서 주가도 많이 망가졌던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22년에 매출액은 안 나왔는데 22년부터 반등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주 잔고를 좀 확인을 해보면 2021년 말 수주 잔고가 947억이었는데 22년 1분기에 2,600억 정도로 수주 잔고가 확 올라갑니다. 네, 그 이유가 좀 필요한데 네. 러시아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발트 컴플렉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발주가 됐어요. 이 사업이 이제 당시 1,880억 정도 됐는데 이 사업을 수주를 하면서 이제 수주 잔고가 크게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때 이후에 그러니까 올해 2분기까지 한 3,000억 정도 안팎의 수주 잔고를 꾸준하게 유지합니다. 근데 올해 3분기에 다시 4,700억으로 수주 잔고가 확 점프를 해요. 그러니까 2분기에 2,800억에서 네. 거의 50% 이상 올라간 거죠. 네.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22년 1분기에는 아까 러시아 발틱 프로젝트가 큰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오면서 점프업 했는데
올해 3분기에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면서 수주 잔고가 올라갔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전방적으로 시장 상황 자체가 좀 좋아지고 있다. 저 여기서 질문인 게 분체라는 키워드만 들어서 와닿지가 않은 게 뭐 예를 들어서 이 뭐 러시아라던가 프로젝트가 다양화됐다고 했잖아요. 많아졌다고 그렇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쪽이 어디입니까? 뭐 반도체라던가 어떤 쪽의 산업과 가장 또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석유화학. 아까 석유화학 쪽과 전반적으로 다 그렇죠. 그쪽에 정유 플랜트나 뭐 석유화학 플랜트나 이런 플랜트 그쪽으로. 사업에서 들어가고 플랜트에 원재료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원재료를 넣어주는 통로를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유압으로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 유압을 가지고 압력을 줘서 이거를 세게 빠르게 이송시킬 거냐 아니면 압력은 높은데 그러니까 많은 물체를 가지고 저속으로 안전하게 이송시킬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는 어쨌든 이 저속으로 고압인데 저속으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정말 전문 기술이 필요한 거네요. 근데 그 기술은 세계 2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기술력은 굉장히 탁월하고 전방 산업은 기존에는 석유화학 플랜트 쪽이 굉장히 강하고 네. 석유화학 플랜트 쪽에 투자가 크면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요게 이제 기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기에 이제 수주 잔고가 4,700억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이번에 수주가 나온 거, 이번에 공시가 나왔던 게 뭐냐면 수주였어요. 1,500억 정도의 수주가 나왔는데 이게 롯데케미칼이 이제 자회사인 삼박 LFT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원료 이상 설비를 비롯해서 전 공정의 EPC,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분체 이송 시스템뿐만 아니고 전 공정의 EPC라고 해서 엔지니어링 관련된 사업을 전반적으로 해주는 수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주 잔고가 회사에서 공개하는 건 6,200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상 최대 수주 잔고입니다. 6,200억 수주 잔고면 적어도 한 2, 3년 정도의 매출은 확보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먹거리가 지금 안정적으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석유화학이 계속 메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회사가 COTC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그 스트림, 새로운 어떤 트렌드의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OTC가 뭐냐면 그 크루드 오일 투 케미컬의 약자거든요. 근데 이 약자에서 바로 드러나죠. 크루드 오일에서 바로 케미컬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우리나라가 ECC랑 NCC를 특히나 NCC를 잘했잖아요. NCC가 이제 납사를 크래킹해가지고 관련된 이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건데 지금은 그 중동에서 이제 중동이 이제 석유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석유화학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정유 플랜트에서 바로 석유화학 제품을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COTC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동 업체에서는 이 투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 관련 투자가 늘어나면서 DYPNF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추가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포인트로 아까 안정적인 실적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수주 잔고가 늘어날 수 있는, 추가적으로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2차 전지 쪽에서 보면 2차 전지도 분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양극재, 소재, 뭐 전구체를 만들려면 이 양극재 분체를 계속 이송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체 이송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전반적인 EPC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레퍼런스를 보면 주로 코스모 쪽이긴 한데 코스모 이외의 국내에 대부분의 그러니까 많은 분체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쪽으로도 지금 계약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으로도 확대가 된다 그러면 아까 기본적으로 석유화학 쪽에서 수주 잔고가 안정적으로 있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수주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여기 2차 전지 그리고 폐배터리도 있어요. 2차 전지와 폐배터리 쪽에서 추가로 이제 신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여기 이제 포인트인데 주가는 올해 5월에 한번 급락했었어요. 3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왜죠? 그때 CFD 관련된 이슈가 한 번 있으면서 이제 주가들이 막 급락할 때 요 슈퍼겜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물량이 쭉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크게 반등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이제 수주는 계속 나오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DYPNF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좀 매수를 할 수도 있지 않은 타이밍이 아닐까 보고 있다. 먹거리가 많아서 장기적인 모멘텀도 충분했던 DYPNF였습니다. 탑픽 기업이기도 했고요.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빠르게 동인기업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동인기업은 그냥 가볍게 신규주더라고요. 네, 신규 상장주인데 공모가가 3만 원인데 지금 주가가 한 2만 1,000원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공모가를 크게 하회하고 있어서 대주주 쪽에서는 좀 자신감이 있나 봐요. 그래서 대주주의 아드님, 최대 주주의 아드님과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사주가 20억
이제 매수하기로 했고 아드님은 지금 10억 정도를 장내 매수를 했어요. 그 때문에 길게 봤을 때 회사는 좋게 보는 것 같다. 그리고 PER은 뭐 올해 기준 내년 기준으로 한 4-5배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기준으로는 뭐 매력적이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이 회사가 이제 배낭 회사예요. 그러니까 아웃도어 쪽이에요, 또. 네, 배낭 OEM, ODM이기 때문에 이 OEM, ODM 업체가 밸류가 다 낮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밸류를 줄 것이냐, 이 회사가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이 배낭이 생각보다 기술이 많이 들어간 테크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냥 단순히 백팩 아니고 전반적으로 산악인들이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가벼워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인체공학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품질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제 맞춰졌기 때문에 네, 괜찮다. 관련된 또 흥미로운 기업이기 때문에 공시가 온다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도 장우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